호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친구와 만나서 놀다가 밤늦게 집에 가던 날이었습니다. 12시 가까이라 그런지 전철 안엔 사람들이 두세 명밖에 없었죠. 그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살짝은 놀라 가위에서 깨기 위해 몸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순간 주위가 보였습니다. 분명 잠들기 전엔 그래도 두세 명은 있었는데 그 순간은 지하철 안에 저 혼자였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공포감이 들었죠. 그때 맞은편으로 열리는 문에 어떤 한 여자가 기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빨간, 너무나도 선명한 붉은색의 원피스에 그와 맞춘 듯한 빨간 하이힐, 그리고 허리까지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에 이 모든 것과 대조되는 새하얀 피부. 그 순간 마네킹처럼 문 앞에 서 있던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 한번 숨이 멎는 공포를 느꼈죠. 그녀는 저를 보고 희죽 웃더니 제게 다가와서 빠른 속도로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내가 보이지? 그녀의 눈에선 살기가 느껴졌고 이러다간 죽겠다는 생각에 가위에서 깨기 위해 열심히 발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엄지발가락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하이힐의 뾰족한 끝으로 제 발가락을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가위에서 깼습니다. 꿈이어서 천만다행이야. 전철에서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탓인지 저는 집에 오자마자 옷을 대충 벗어놓고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저를 깨우는 엄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아들, 몸은 괜찮아? 당연하지. 갑자기 몸은 왜? 어제 너가 벗어놓은 옷들을 빨래하는데 양말에 피가 묻어있길래. 엄지발가락 어디서 다치고 왔니? 순간 나는 멍한 기분으로 내 발가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가락에서 흐르는 붉은 피. 어젯밤 전철 안에서 보았던 그녀가 생각났습니다. 어젯밤 그게 단순한 꿈이 아니었구나. 가위에서 못 깼더라면 나는...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밤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까봐. 짧고 무서운 이야기. 새벽 2시에 걸려온 전화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후배의 겁에 질린 목소리. 형, 제발 전화 끊지 마. 아무 말이나 해줘, 제발. 차 안에 누가 있어. 평소에 장난도 잘 안 치는 녀석인데 갑자기 새벽 2시에 그것도 달리는 차 안에서 위험하게 전화를 걸다니.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갑자기 후배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갑자기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되어 바로 전화를 했지만 후배는 받지 않았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걱정되는 순간 다행히도 몇 분 후 후배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형, 그게... 후배는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후배는 당시 밤 늦게 일이 끝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웬 여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 인도가 아닌 차도로 웬 여자가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마터면 여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 후배는 너무 놀라 급하게 차를 세웠고 차를 세우고 주위를 살폈을 때 이상하게도 그 여자는 감쪽같이 사라진 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뱉던 순간 후배는 보았다고 합니다. 백밀러로 보이는 뒷좌석에 앉아 자신을 보며 씩 웃고 있던 여자를요. 후배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그 즉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갑자기 핸드폰이 꺼져 통화를 더 이상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함께 꺼진 후배의 핸드폰. 과연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집에 평소 엄마와 친했던 스님이 놀러왔다. 꽤 유명한 스님이었는데 거실에서 엄마와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시다 갑자기 화난 표정으로 바뀌시더니 나에게 현관문을 닫으라고 소리쳤다. 영문도 모르고 후다닥 현관문을 닫자 스님은 말했다. 미친 영감쟁이가 누굴 데려가려고 이 집을 기웃거리노? 저 영감쟁이 누구? 모두가 오싹해했다. 아무도 스님에게 옆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던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아주머니가 투신 자살했다. 엄마와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그때 스님이 봤던 옆집 할아버지가 옆집 아주머니를 데려간 것은 아닐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나는 무당인 언니를 하나 두고 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언니네 집에 간다. 언니의 집에서 잘 때면 항상 머리가 가려워 머리를 긁는다. 그럴 때면 언니 집에는 모기가 많구나 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역시 잠을 잘 때 머리가 가려웠다. 나는 머리를 한번 긁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나는 밥을 먹던 중 한번 언니한테 물어보았다. 언니, 항상 언니 집에서 자면 이마가 가려워. 언니 집에 모기가 좀 많은데 원래 그래? 그러자 언니가 물었다. 너도 느꼈니? 언니의 물음에 나는 조금 당황했다. 언니, 뭘 느꼈다는 거야? 다시 언니가 말했다. 우리 집에 발 없는 귀신이 살거든? 그 귀신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데 우리가 잘 때 그 귀신이 우리의 이마 위에서
자나 안 자나 보고 있거든. 그때 소복 치마가 너의 이마에 닿아서 머리가 가려운 거야. 나는 그때 언니의 말을 듣고 무서워져서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내 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왜 머리가 가려운 걸까? 한밤중 아파트 복도 전체에서 옆집 가족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몰래 엿들어보니 가족들이 오전 오후 내내 집을 비운 사이 할아버지께서 낮 중에 돌연사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밤늦게 집에 돌아온 가족들이 뒤늦게 확인한 거고요. 마음이 아픈 와중 문득 어머니랑 낮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시던 어머니가 멍하니 현관문 쪽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 방금 우리 집 둘러보고 간 사람 누구니? 여름이라 현관문도 다 열어놓고 있던 터라 저는 어머니께서 잘못 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 없었다고 하니 어머니가 의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길 아니야, 분명히 검은 도포 입고 시커먼 갓쓴 사람이 두리번거리면서 살펴보고 갔는데 그 외 있잖아,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겼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소름 돋았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낮에 본 사람은 옆집 할아버지를 데려간 저승사자. 짧고 무서운 이야기. 파주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 다 꺼놓고 정차 안 하면서 달리는 버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건 회차하는 차인데요.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치고 손님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채 차고지로 돌아가는 차량들입니다. 그때는 3월 중순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할 일만 남았었죠. 잠깐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분실물은 없는지 점검차 차 내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내부 등을 다 끄고 출발했죠. 저는 출발할 때 내부 백밀러를 한번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게 힐끔 백밀러를 봤는데 백밀러에는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는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저는 빠르게 차를 세운 후 내부 등을 켜고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횡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보면서 뭘 보고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운전대에 앉아 내부 등을 끄고 백밀러를 확인하였습니다. 여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간 오싹한 마음에 다시 등을 켜고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러자 자리는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무서운 마음에 안 되겠다 싶어 이번엔 백밀러는 쳐다보지도 않고 불만 끈 채 출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달렸을까? 저는 혹시나 하며 다시 백밀러를 힐끔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대로 앉아있는 겁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어? 저게 어떻게? 저는 숨을 몰아쉬며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만 차리면 산다 되뇌었어요. 백밀러에만 보이고 실제로는 안 보이니까 어쨌든 나에게 해코지는 못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벨이 울리기 전까진 말이죠. 하차벨이 울리면서 너무나도 오싹한 느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후론 백밀러의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건 두 가지. 도대체 그 백밀러 속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하차벨은 과연 누가 눌렀던 것이었을까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2018년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제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막자가 끊겨 마침 자취를 하고 있던 친구네 집에서 자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 친구는 저에게 한 가지를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이 집 주인 부부가 외부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웬만해서는 주인 부부는 마주치지 말라고 말이죠. 저는 친구한테 걱정 말라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그 친구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친구와 더 떠들다가 잠에 들라는 찰나 현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주는 것이 민망하여 잠깐 밖에 나가 통화 좀 받고 오겠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3층 친구네에서부터 건물 밖으로 나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무리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던 도중 누군가 저보다 먼저 빌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둑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주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경 쓰여서 조금 머뭇거리며 텀을 두고 올라갔죠. 최대한 발소리를 줄여가며 저 사람은 누굴까? 주인인 걸까? 궁금하여 계단 난간 사이로 위를 올려다보는데 웬 젊은 남자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뚜벅뚜벅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주인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안심하고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친구 방 문고리를 잡으려는 찰나 뒤쪽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거기엔 먼저 올라가던 사람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그는 대뜸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사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물쭈물하고 있을 그때 그 남자가 먼저 저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 여기 윗집 사는데 친하게 지내요. 남자의 눈빛에 살짝은 무서웠지만 어쨌든 저는 얼떨결에 남자와 악수를 하고
다시 친구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까 겪었던 일을 말해주었죠. 얘기를 듣던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 2층은 옥상인데. 순간 전날 봤던 인터넷 기사가 생각났습니다. 야구방망이로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려 죽이는 연쇄살인마에 대한 기사. 어쩌면 제가 그날 뒤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저는 짧고 무서운 이야기. 후배가 겪은 일입니다. 후배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사고로 떠나보내고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답니다. 후배 어머니께서 주무시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오셨고, 꿈속에서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손을 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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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데이. 도통 영문을 모르겠는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왜 그러시냐고 물었고, 그러자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원래 네 오빠를 데려가야 하는데 아들을 데려갔다. 정말로 미안하데이. 비록 꿈속이었지만 너무나 황당하고 당혹스러운 이야기에 어머니도 같이 우셨고, 그렇게 생생했던 꿈에서 깬 어머니는 한동안 혼란스러운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후배도 생각해보니 그때 당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회사를 출근하던 삼촌이 그날따라 웬 전화를 받더니 오늘 회사 전기가 나갔으니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그날만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집에 잘 붙어있던 동생이 마침 그날 친구 전화를 받고 오랜만에 친구랑 놀고 오겠다며 집 밖을 나선 것입니다. 어쩌면 그날 할머니의 실수로 인한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운명을 바꿨던 것은 아닐까요? 소녀는 어릴 때부터 병약했다. 자주 아프고 다치는 바람에 학교보다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았다. 몸에 좋은 약재를 많이 먹여보았지만 소용없었다. 혹시나 해서 뭔가 씌인 게 아닌가 싶어서 소년의 부모님은 무속인에게 가보았다. 무속인은 소년을 보자 창백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씌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자 무속인은 비관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이 아이한텐 수호령마저도 없어요. 즉, 보통 사람에게는 수호령이 붙어있는 것이지만 이 아이는 수호령이 없어서 온갖 악재가 따른다는 이야기였다. 소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에 두려워하고 울게 되었다. 그런 소년을 어머니는 항상 위로해 주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의 어머니는 저 세상으로 갔다.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것이다. 유서도 없었기에 아무도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를 몰랐다. 하지만 소년은 짐작할 수 있었다. 자살하기 전날까지 늘 어머니가 했던 말.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뒤에서 늘. 짧고 무서운 이야기. 저희 부모님은 주말마다 일을 돕기 위해 삼촌네 농장을 가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항상 주말마다 단둘이 집을 지켜야 했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부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다음날 낮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슬슬 그만하고 잘 생각으로 컴퓨터를 끄고 현관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은 대충 2시를 넘어 2시 반쯤. 현관문이 제대로 잠긴 것을 확인한 후 방에 들어가려던 찰나 제 눈에 현관에 다시 불이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보통 사람이 있어야 작동되는 센서형 전등인데 살짝은 오싹한 감이 있었지만 그냥 고장났거니 생각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금방이라도 열릴 듯 엄청나게 덜컹거렸습니다. 마치 잠긴 문을 열려는 것처럼 말이죠. 엄청나게 무서웠지만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관문 쪽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들린 건지 순간적으로 덜컹거리는 소리가 멈췄으나 그것도 잠시 현관문은 다시 빠르게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도일까 무서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가세요. 그러나 덜컹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고 그렇게 20분이 지난 후에야 현관문은 겨우 잠잠해졌습니다. 강도가 드디어 포기했구나 하는 생각에 저는 안심하고 방으로 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사실이 생각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죠. 저희 집 건물은 엄청 옛날 건물이라 방음이 잘 안 돼서 복도에 사람만 지나가도 발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데 이번엔 그 어떠한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사실이요. 무서움에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침이 밝았고 부모님은 돌아오시자마자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옆집 할아버지가 어제 새벽 집에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 혼자 사시긴 했어도 지병도 없으셨고 건강했던 할아버지셨는데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라던가 폭행당한 흔적 하나 없이 갑자기 의문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제 저희 집 현관을 덜컹거리게 한 일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집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
어머니와 5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제가 안방에서 다 같이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안방에서 같이 잠을 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제가 중간에 잠에서 깨어났고 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이불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무언가 소름 끼치게 무서움이 느껴졌습니다. 당시 화장실이 안방 바로 맞은편에 있었던 터라 저는 바로 앞이니까 눈 꼭 감고 빨리 갔다 오자 라는 생각으로 무서움을 참고 화장실로 향했었죠. 그렇게 화장실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앞에 무언가 새까만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지요. 5살, 6살짜리 아이 정도의 자그마한 체구, 너무 무서우면 소리도 안 난다고 했을까요? 저는 소리 지를 힘도 없이 맥이 풀린 채 그저 그 형체만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쳤는데 이게 저는 동생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동생이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죠. 저는 겨우 떨어지는 입으로 물었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그러자 그 검은 형체가 정말 소름 끼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하얀 초승달 모양으로 웃는 눈과 입. 저는 무서워 화장실 갈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안방으로 돌아와 엄마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봐. 동생이 그 순간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는 동생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절했고 다음날 저의 얘기를 들은 어머니는 당연히 제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잘못 봤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저는 다시 그 귀신을 만났습니다. 부모님도 동생도 모두 시골집에 내려가 혼자 잠이 들었을 때 왠지 모를 싸늘함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누군가 소파 위에 앉아 저를 응시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5살, 6살쯤 되어 보이는 듯한 자그마한 체구의 검은 형체. 그 형체는 3년 전 그날과 마찬가지로 하얀색 초승달과 같이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번이나 마주친 똑같은 귀신. 그때 그 귀신이 저에게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짧고 무서운 이야기. 저희 고모부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오래 병상에 누워 계셨고 모든 친척이 병 간호에 동원됐었죠. 4개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근 1년 가까이 더 사셨습니다. 고모부가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가 낮잠을 주무시다 부스스 일어나시더군요.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는데 뜬금없이 절 보시더니 야, 네 고모부 돌아가셨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1시간쯤 전에 고모부가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보니 고모부가 꿈에 나오셨다네요. 어머니 손을 꼭 쥐시더니 그동안 간병해줘서 고맙다고, 난 이제 아프지 않고 평안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웃으며 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저는 꿈이 사후세계라는 말을 믿습니다. 저는 환청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3 정도 되었을 여름 어느 날 새벽 2시 새벽에 자다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에 갔다가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바로 뒤에서 똑똑 하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간격이 점점 가까워지더니 나중에 쏴 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빨래하는 소리와 방망이로 빨래를 두들기는 소리, 낮게 속삭이는 사람들 말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똑똑하게 들리는 소리. 놀란 마음에 바로 뒤돌아 화장실 문을 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소리는 멈추었고 화장실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소름 돋았던 경험. 아마도 저희 집 화장실에 귀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짧고 무서운 이야기. 때는 대학교 2학년 겨울. 저는 그날 밤늦게 룸메이트인 친한 복학생 형과 동갑 동기와 함께 치맥을 하고 있었고 복학생 형이 무서운 이야기나 해보자고 해서 하나둘씩 얘기를 꺼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 한 명이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유행하던 귀신 부르는 방법이 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방에 모든 불을 끄고 유독 춥거나 음산한 쪽에 시선을 두고 나서 매일같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왠지 당장 가능할 것만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저희는 곧바로 불을 끄고 방문을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미신 같은 이상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삘이 꽂힌 복학생 형은 매일같이 하다 보면 귀신이 나온다고 했으니 한번 나올 때까지 해보자 라며 매일 밤마다 자기 전에 방문에 인사를 하는 것을 습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학생 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된 채 저희에게 말했습니다. 나 귀신 봤어. 문 건너편에서 누군가 나한테 인사했어. 평소 장난이 많은 형이라 우리는 형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진지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형은 매일 새벽마다 방문을 향해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하고는 말도 안 하면서 문을 향해 소곤소곤 말하더군요.
매일 새벽마다 하는 혼잣말에 저희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그날은 형의 혼잣말이 좀 더 심했던 날이었습니다. 형은 갑자기 일어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지겨워. 우리 같이 떠날까? 이 말을 하고는 문을 열고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형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는 며칠 후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형은 옥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한 채로 말이죠. 옥상은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데 형이 어떻게 옥상으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후 저는 기숙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방문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아직도 정말 귀신을 부른 건지 자살인지 전 알 수가 없습니다. 고 무서운 이야기. 제 친구 누나의 일입니다. 그 누나가 고3 때의 일인데 누나는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기독교인이었고 학업에도 성실한 착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누나가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누나는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방을 나왔습니다. 누나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식탁 쪽을 돌아봤을 때 식탁 위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여자의 표정에 놀란 누나는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주기도문과 찬송가를 연달아 외웠습니다. 한참을 지난 후에 주변이 조용해진 것을 느낀 누나는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누나는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탁 위에 앉아있던 여자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코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누나를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더 해봐 미친년아. 2017년 나는 부천의 한 낡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아파트의 모든 창과 문 옆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다. 이사 첫날 부동산 아저씨는 몇 번이고 신신당부했다. 절대 부적만은 떼지 마세요. 왜? 나는 아파트를 더 낡아 보이게 하는 부적들을 당장이라도 떼고 싶었지만 그나마 아저씨의 표정에 차마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붙여진 부적과 부동산 아저씨의 어딘지 모를 깨림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던 나는 잠을 자기 두려워 밤늦게까지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지 못하여 나는 결국 TV 앞에서 잠에 들어버렸고 얕게나마 잠에 빠졌을 때 그때 잠결에 어렴풋하게 누군가 현관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누구지 생각하는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들, 나야. 문 좀 열어줘. 아버지였다. 나는 깜짝 놀라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난 한 가지. 지금 아버지는 중국에 출장 가 계시는데 지금 문 앞에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우리 아버지일 리가 없다. 그럼 누구지? 겁에 질린 나는 숨을 죽이고 문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하지만 문 앞 누군가는 더욱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느새 노크 소리는 문을 쿵쿵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문 좀 열어줘. 이번엔 어머니였다. 급해서 그래, 문 좀 열어줘. 나는 그 자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엄마 역시 아빠와 함께 중국에 계시니까. 그렇게 목소리는 계속해서 바뀌었고 문을 두들기는 소리는 점점 더 시끄러워져만 갔다. 결국 당시 너무 무서웠던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간신히 일어난 나는 현관문을 열어보고 다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밀가루를 묻힌 손으로 문을 두들긴 듯 현관문에는 하얀 손바닥 자국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소름이 돋았다. 만약 부동산 아저씨의 말을 무시하고 부적을 떼어버렸더라면 난 지금쯤...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여학생이 어느 날 우편물을 하나 받았다. 우편물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고 USB 하나만 담겨져 있을 뿐이었다. 혹시 무슨 스토커의 장난은 아닌가 싶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여학생은 USB를 학교 동아리로 들고 가 그곳에 있는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열어보기로 했다. USB 안에는 영상 파일이 하나 담겨 있었다. 영상을 재생하자 어느 낯선 남자가 한 명 나왔는데 남자는 방을 뛰어다니며 이상한 춤을 미친 듯이 추고 있었다. 워낙 정신 나간 모습 같았고 또 모습이 해괴해서 보던 사람들은 어이없어하며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그런데 혼자 자취를 하며 살던 그 여학생은 반대로 눈물을 흘리며 울기 시작했다. 그녀가 말했다. 저기는 바로 내 방 아니야. 할머니는 치매 증세를 앓고 있었다. 작년 여름부터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바람에 우리는 번갈아가며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로 하였고 그때는 아마 내 차례가 되었을 때쯤이었다. 할머니는 당시 폐암 선고까지 같이 받은 상태였다. 할머니의 몸은 점점 나빠져만 갔고 당시 같은 방을 쓰던 내가 할머니의 모든 병수발을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할머니 옆에서 곤히 자고 있던 나를 누군가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다. 얘야 일어나봐라. 얘야 일어나봐. 눈을 떠보니 그것은 할머니였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네 아빠 친구분 왔나보다. 문 열어드려라 빨리.
할머니는 아빠 친구분이 오셨다며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창문. 하지만 우리 집은 2층이었다.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높이. 나는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거긴 창문이에요. 나는 할머니께서 쇠약으로 인해 헛것을 보신 거라 생각했다. 할머니는 대답 없이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시더니 이내 다시 잠이 드셨고 나도 옆에서 같이 잠을 취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께서 나를 흔들어 깨웠다. 얘야, 아빠 친구분들 왔나 보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글쎄 저긴 창문이에요. 할머니는 그런 식으로 나를 3-4번 정도 더 깨웠다. 슬슬 나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아빠 친구분들 오셨다. 빨리 문 열어드려라. 할머니 제발요. 저긴 창문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서 열어드리래도. 나는 할머니의 성화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열었다. 역시나 열린 창문 밖으론 비바람만 몰아칠 뿐 그 누구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봐봐요 할머니,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할머니의 표정이 무언가 이상했다. 할머니의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고 빨리 창문을 닫고 잠을 자자며 이상하리만치 재촉하시기 시작했다. 한밤중 이게 무슨 고생인지 짜증이 났지만 자다 깼다를 반복하여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나는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내 옆에는 할머니가 시체가 된 채 누워있었다. 나는 어젯밤 일이 생각났다. 자꾸만 창문을 보며 문을 열라 하던 할머니와 막상 창문을 열자 표정이 어두워진 할머니의 모습. 어쩌면 할머니가 창문 밖으로 봤던 사람은 저승사자가 아니었을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쯤 되었을까? 한 남자가 승합차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저희 호러 카페의 첫 번째 공식 흉가 체험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처음이니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흉가 체험 카페 매니저입니다. 모여있던 남녀 5명은 각자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다. 연령도 성별도 다양했지만 하나같이 긴장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표정이었다. 미리 공지드린 대로 이곳은 인적 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심령 스팟이죠. 저기 보이는 저 흉가가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장소입니다. 저 흉가에서 매년 실종되는 사람만 수십 명. 이 정도면 왜 손꼽히는 심령 스팟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말에 사람들의 표정에 진한 긴장감이 서린다.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던 남자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이어서 말했다. 자,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체험은 2개의 조로 나누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파가 잘 안 터지니 연락은 이 무전으로 할 거고요. 남자는 가방에서 종이를 몇 장 꺼내어 나누어 준다. 읽어보시고 사인해주세요.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남자의 말에 사람들은 약간 망설인다. 막상 사인을 하려니 약간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때 안경을 쓴 남자가 미소 지으며 이야기한다. 의례적인 이야기군요. 분위기도 되게 잘 잡으시고요. 그러면서 종이에 사인한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가 났는지 하나둘씩 사인하기 시작한다. 조는 여기 앉으신 2분과 저, 그리고 저쪽에 앉으신 3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매니저인 남자와 처음 사인했던 안경 쓴 남자, 홍일점인 짧은 머리의 여자가 한 조가 되었다. 다른 조가 된 남자 3명은 약간 아쉬운 듯했다. 그쪽 3분 먼저 가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 조가 먼저 가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남자 3명은 하나같이 여자 쪽을 힐끔 바라본다. 여자는 기대감 어린 표정으로 셋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 저희가 먼저 가겠습니다. 3명 중 한 남자가 어깨를 쭉 펴며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조심하시고요. 무전은 계속 켜놓을 테니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귀신이라도 나오면 무전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말을 끝으로 남자 3명은 길을 따라 어두운 곳으로 사라져갔다. 매니저인 남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하자 무전을 끄며 말했다. 형님들은 이미 준비되셨겠지? 예, 30분 전에 이미 대기하고 계실 거예요. 맨 처음 사인을 했던 안경 쓴 남자가 대답한다. 이번엔 진짜 오랜만인 것 같네. 요새 왜 이리 안 찾아주신 거야? 장기매매 집중 단속 기간이었다나 봐요. 그쪽도 힘들겠죠? 아까부터 손톱만 만지던 여자가 말했다. 멍청이들. 자동차 라디오에선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러 카페를 빙자한 장기매매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거에 속는 게 바보인 거지 뭐. 어쨌거나 카페 폐쇄하고 계정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럼 다음 대상을 찾으러 가볼까? 짧고 무서운 이야기. 잠을 자다가 눈을 떴어.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앞을 봤더니 뭔가 다가오고 있더라. 목이 긴 저승사자였어. 그래서 빨리 도망쳤지. 도망치다 보니 어떤 문이 있는 거야. 재빨리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저승사자는 따라오다가 목이 길어서 못 들어오고 탁탁탁 부딪히는 소리만 내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긴장도 풀리고 해서 피식 웃으며 그것도 못 들어오나 봐 했어. 근데 그 말을 들은 저승사자가 씩 웃으면서 목을 탁 꺾고 들어오더라.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자취한 지 한 달. 아직 친구나 지인도 없는 외로운 생활이다. 오랜만에 시집간 누나가 집에 놀러왔다. 누나는 반찬을 주러 왔다며 애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반찬을 건네주자마자 돌아갔다. 잠시 후 누나에게 문자가 왔다. 애기 때문에 바로 가서 미안해. 아까 옆에 있던 사람은 룸메이트? 무뚝뚝해 보이던데 사이좋게 지내? 말도 안 됐다. 난 분명 혼자 사는 데다가 누나가 반찬을 주러 왔을 때마저도 나 홀로였는데 소름이 돋았다. 누나는 과연 누굴 본 것일까? 유령이 나온다는 장소에 확인하러 갔지만 결국 유령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모처럼 놀러와줬는데 미안해. 대신 지금 거기로 놀러갈게. 내가 아까 놀러간 곳이라곤 유령이 나온다는 장소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전화의 주인은 유령? 짧고 무서운 이야기. 우리 외할머니는 2009년 제가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조금 많으셨어도 건강하셨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유는 어이없게도 노인정에서 받은 김밥이었습니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당시 노인정에서 나눠줬던 김밥에 쥐약이 넣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저희 할머니를 포함한 총 10명의 노인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당대로서는 뉴스에 실릴 정도로까지 큰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들은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안은 평소에 꿈에 굉장히 민감한데 셋째 이모께서 주무시다가 어떤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나오셔서 남매들을 다 모아놓고 김밥 4줄을 주셨다고 합니다. 꿈속에서 이걸 먹은 사람은 둘째 이모와 이모부, 막내 삼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받은 게 하필 김밥이라는 게 괜스레 불길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와 화목했고 꿈속 분위기도 살벌하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무언가 하나둘씩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꿈속에서 가장 먼저 김밥을 받았던 둘째 이모와 이모부가 아무 이유 없이 돌연사하셨습니다.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워낙 건강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오히려 건강검진 할 때마다 너무 건강해서 이분들은 무조건 장수할 것이라고 의사들이 임모와 말했던 부부였는데 두 분 모두 그날 밤 방에서 아무 이유 없이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타살이라기엔 상처도 하나 없었고 자살이라기엔 유서도 흔적도 없었던 죽음.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는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 막내 외삼촌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치고는 가벼운 부상 정도로만 끝난 아주 작은 사고였죠. 죽을 정도의 큰 사고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막내 외삼촌은 팔 기부스만 했을 뿐 팔팔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막내 외삼촌 역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이모 때와 같은 돌연사. 가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희 어머니뿐이었으니까요. 형제들의 죽음에 겁에 질린 어머니는 결국 무속인을 불러 구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는 날로 초췌해져만 갔죠. 생전에 외할머니를 좋아했던 마음은 어느새 증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외할머니한테 기도했죠. 제발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제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다행히도 어머니는 아직까지 건강하십니다. 어떻게 꿈속에서 김밥을 먹은 4명 중 왜 어머니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외할머니가 가장 이뻐하셨던 제가 매일 기도를 했기 때문인지. 이후에 어찌되었건 10년 전 그날 이후로 전 아직까지도 김밥을 볼 때마다 외할머니가 떠올라 김밥을 잘 먹지 않습니다.